인강드림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학개론을 가르치는 송도윤이라고 하고요. 자, 이제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기본서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부동산 학개론은 1차 과목의 첫 번째 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1차 과목의 1번부터 40번까지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1번부터 40번까지를 차지한다는 말은 처음에 부동산 학개론, 즉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게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학개론이 첫 번째 1차 과목에 1번부터 있는 것인 만큼 그만큼 중요하다는 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단 개괄적인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부동산 학개론은요, 총 8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입니다. 자, 부동산 학개론 총 8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기초 입문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저한테 되게 세세하게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기본서부터 진행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조금 더 임팩트 있게 그리고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학개론은 총 8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린 처음에 총론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이 총론이라는 과목은요, 부동산 학개론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이 무엇이 있는지, 부동산의 특성이 어떠한 것에 속하는지, 부동산의 포함이 어디까지 포함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총론에 대해서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주차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총론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총론 특히나 부동산의 개념과 토지 용어 정리에 대해서 핵심을 통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 토지 용어 정리, 주택 용어 정리까지 깔끔하게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경제론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의 강론이라는 파트가 열리는데요. 경제론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특히나 시장이라는 말은 빼고 진행을 해도 되겠죠. 그러면 어디서 공급?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리는 그걸 경제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부동산 학개론을 배움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맞이하게 될 어려움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제론이라고 얘기하고요. 경제론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경제를 배우고 나니 우리는 무엇을 파악해야 됩니까? 시장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어떤 것이 완전 경쟁 시장이고 불완전 경쟁 시장인지, 그리고 이 시장론 후반부에 등장하는 학자 정리 저와 함께 해 주시면 됩니다. 학자 몇 명? 18명. 이 학자에 대한 이론과 이 학자의 이론, 그리고 누가 주장하셨는지 그거를 복습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론 후반부에 누구? 학자 등장한다는 거. 시장론 후반부에 등장한 학자 몇 명? 18명. 18명. 이렇게. 아시겠죠? 욕하면 안 되니까 방송 중에는. 그쵸? 그래서 우리 보통 18명. 아시겠죠? 혼자 공부할 때는 아시겠죠? 시장론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정책론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학개론 전반부에 대해서 끝나는 부분인데, 정책은 시장의 실패로 인해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무엇을 들고? 정책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정책론 배우게 될 겁니다. 앞선 4파트에서 나오는 문제가 약 16문제에서 18문제 정도 나옵니다. 물론 후반보다 문제가 적게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학개론 전반부 파트를 배우게 될 거고요. 후반부에서 드디어 이제 정책 다음에 투자를 배우게 됩니다. 투자는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기보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저와 함께 CM송 노래 한 곡 하시면서 부르시면 투자론이 다 정복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믿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여섯 번째는요, 금융론입니다. 금융론은 돈 빌리는 거 배울 겁니다. 고정금리로 빌릴지, 그리고 변동금리로 빌릴지. 그래서 고정금리든 변동금리든 돈을 빌리고 나면 그 돈을 원금 균등 상환으로 갚을 건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갚을 건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돈 빌렸으니까 뭐합니까? 부동산 개발하고 관리하고 마케팅하게 될 겁니다. 가장 쉬운 파트입니다. 그래서
따로 기본서에서 굳이 언급드리지 않아도 나중에 시험 끝나기 직전에 한 번만 말씀드려도 어떤 파트인지 이해가 되고 문제가 술술 풀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보통 3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그 3문제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감정평가입니다. 자, 감정평가론입니다. 감정평가론에서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 얼마냐라는 걸 평가하는 겁니다. 무엇을? 부동산을. 자, 이렇게 해서 후반부에 네 파트 투자금융, 개발, 감정평가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후반부에서 약 22문제에서 23문제 가까이가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다시피 부동산 학개론의 꽃은 투자론이죠. 그래서 투자론 잘 해두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경제론 잘 공략하시고요. 그리고 감정평가 잘 공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개론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3파트가 경제론, 투자론, 감정평가론입니다. 특히나 올해 34회 시험에서도 3파트에서 22문제가 나와서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던 적이 있었으므로 반드시 문제 잘 봐두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쉽게 마지막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학개론은 크게 총론 한 파트, 그리고 경제론부터 개발론까지 강론 한 파트, 그리고 감정평가 이렇게 3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학개론을 배워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머릿속에 넣고 배우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학개론 왜 배웁니까? 왜 배웁니까? 드디어 여러분한테 첫 질문을 드리죠. 학개론 왜 배웁니까? 돈 벌기 위해서. 왜?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과목이 학개론이에요. 자, 봅시다. 제가 총론 말씀드렸죠. 총론은 됐어. 이론적인 거, 개념 잡으시면 되는데 경제, 수요 공급을 이해하죠. 시장을 확인합니다. 학자는 아니지만 다음 정부에서 쓰는 정책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정책을 이해하고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겠죠. 투자하는데 내 돈으로 합니까? 남의 돈 빌립니까? 남의 돈 빌립니다. 금융론에서요. 그렇죠. 남의 돈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거겠죠. 부동산 짓고 그 부동산 가치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투자자가 되고 부동산 통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무엇보다 학개론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학개론 이렇게 8개 파트로 진행이 될 거고요. 총론,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개발론, 감정평가론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주차에서는요. 총론 시작할 거고요. 총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셨을 때 그리고 시험 문제를 만날 때 언제나 첫 번째 만나게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3문제 가량이 출제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험 첫 문제로서 시험의 첫 번째 문제로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큰 파급력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암기 위주의 쉬운 부분이니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만 배운다? 총론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총론만 배우니까 저와 함께 기본서 첫 페이지부터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가벼운 인트로 마음에 드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총론 첫 번째 보시죠. 자, 우리 여러분 일단 페이지는 일단 19페이지 펼쳐주세요. 어디? 19페이지 펼쳐주시면 됩니다. 몇 페이지? 19페이지 펼쳐주시고요. 자,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얘기했죠. 그래서 간략하게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출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깊숙이 보고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좀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학의 정의입니다. 자, PPT 먼저 보시고 교재에서 짚어드릴게요. 자, 부동산 학은 활동과 능률화,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요게 중요. 종합 응용 과학이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다? 종합 응용 과학이다. 무엇은? 부동산 학은. 부동산 학은 뭐다? 종합 응용 과학이다. 요게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 학은 뭐다? 종합 응용 과학이다. 여기에만 힘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은 부동산의 활동 능률화 및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라는 것이 부동산 학에 대한 정의고요. 부동산학은 정확한 인식을 기하고 바람직한 부동산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을 기초로 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라는 소리예요. 나중에 여러분 부동산의 개념에 들어가셔서도 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은 계속 나올 거니까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챙겨가야 될 거 뭐 부동산은 언제나 뭐 법률적,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아라 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부동산학의 정의였었습니다. 정의 뭐? 종합응용과학. 무슨 측면에서 바라봅니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넘어오셔가지고 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입니다.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그렇죠? 학문적 성격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뭐예요? 종합과학입니다.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거, 뭐 법이든 경제든 행정이든 경영이든 사회, 건축공학 등 주변 학문의 모든 거에 대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무슨 학문이니까? 종합응용과학이니까. 됐죠? 그럼 밑에 응용 나오겠지. 그러면 응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문제의 원인 분석, 해결 방안 제시. 그렇죠? 능률적인 부동산 활동을 유도하는 응용과학.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뭐 능률적인 부동산 활동을 뭐예요? 유도하는 응용과학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경험과학입니다.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뭐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사회과학입니다. 인간과 무관한 자연현상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인간과 유관한이 뭐예요? 관련성이 있는 그렇죠. 부동산 현상과 활동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다는 점에서 뭐 인문 사회과학의 성격을 갖는다. 이건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규범과학입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 제시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요 사회과학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렇게 부동산학은 뭐다? 자연과학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자연과학이다 아니다. 자연과학이 아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응용과학, 경험과학 나왔어요. 그러면은 순수과학은 맞다 아니다. 순수과학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와 함께 이제 잠깐 볼 텐데요. 처음에 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9페이지 부동산의 정의. 정의 나와 있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종합응용과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 정의에서 괄호 1번에 나와 있죠.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육류화 및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뭐라고요? 종합응용과학이다. 요거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종합응용과학 체크. 됐어요? 그럼 밑에 나와 있죠. 뭐 종합응용과학이다 체크해 주시고 밑에서는 체크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죠. 뭐예요? 여러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제가 이거를 부동산의 개념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나중에 감정평가 가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요거 세 가지는 반드시 중요하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아시겠죠? 그래서 괄호 2번에 종합응용과학인 건 알겠고 그건 알겠어요. 위에서 종합응용과학 얘기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밑에 종합응용과학 앞에 있는 무슨적 측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을 뭐서 하고 있다? 기초로 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뭐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그렇죠?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다? 제 측면. 이게 뭐예요? 모든 측면 세 가지 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아시겠죠? 이게 개념에서 등장하고 감정평가에서 등장하고 감가상각에서 등장하고 계속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나누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재 19페이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 종합응용과학이고 그 종합응용과학은 무슨 측면에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종합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20페이지 넘어오셔가지고 20페이지 넘어오시면 이제 학문적 성격 나와 있죠? 학문적 성격이 몇 가지다? 5가지다. 그쵸? 그래서 종합과학 오케이, 응용 오케이, 경험, 사회과학, 규범 이렇게 체크하시고 혹시나 다음 중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그럼 뭐요? 순수과학이 아니다. 자연과학은 더더욱 아니다. 이렇게 하나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학문적 성격 5가지 뭐 종합, 응용, 경험, 사회, 규범 이렇게고요. 순수과학 아니고 자연과학 아니다. 이렇게 하나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써야 돼요.
오케이. 옆에 교재 옆에다가 순수과가 아니구나, 자연과가 아니구나 라고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20페이지까지 여러분들 정리 한번 해드렸고요. 자, 다음입니다. 부동산학의 3대 측면입니다. 이제 나왔지. 제가 왜 아까 종합응용과학에다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해달라고 말씀드렸는지 이제 드디어 답을 드릴 거예요. 부동산학을 3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재측면. 제가 뭔데? 모든 재자. 그래서 모든 측면에서 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렇게 볼 거예요. 자, 한번 이제 읽어보죠. 첫 번째, 법률적 측면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 부동산 관련된 사법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행정,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제도적 측면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규제하는 다양한 법적 제한이 어떻게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므로 우리는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뭐라고요? 부동산 활동을 하게 됩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법률적 측면은 뭐다? 모든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법, 사법. 우리 나중에 공법 2차 과목에서 배울 거예요. 그게 공법. 사법은 뭐예요? 민법. 아시겠죠? 그래서 공법과 사법을 둘 다 포함하고 무엇까지 포함한다? 제도적 측면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적용한다? 광범위하게 부동산에 적용되는 것이 뭐다? 법률적 측면인 거예요. 됐죠? 법률적 측면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경제 측면입니다. 사실 학개론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언제나 경제적 측면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써먹음으로 인해서 그쵸 발생하는 수익성을 분석하는 측면을 말한다. 그쵸?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 부동산 사서 돈 버는 게 중요하겠지. 사적 주체. 우리는 사적 주체죠. 공적 주체는 뭔데? 정부나 LH가 공적 주체. 우린 뭐? 사적 주체. 사적 주체들의 뭐?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거. 여러분들 부동산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자산이죠. 그쵸? 그럼 보세요. 부, 동, 산. 이게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자산. 그쵸? 그래서 부동산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보는 개념이다. 경제 측면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기술적 측면입니다. 기술적 측면은 부동산의 무슨 측면? 물리적 상태를 보는 겁니다. 물리적 상태로 기능이 좋은지, 그쵸? 마모는 안 되는지, 파손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활동하는 거. 그래서 3대 측면 나왔죠? 옆에다 쓰셔야 돼요. 교재에다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앞으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21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까지 해드렸고 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자, 교재 잠깐만 넘어오시죠. 21페이지 펼쳐주시고요. 자, 법률적 측면입니다. 어디에 동그라미 하느냐? 뭐 법률적 측면은 공법, 사법 두 개 더하고 무엇까지 포함한다? 제도적 측면까지도 포함한다. 체크해 주세요. 어떻게? 공법 동그라미, 사법 동그라미 두 개 더하고 뭐까지 포함? 제도적 측면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과 관련된 그리고 제도와 관련된 것들은 모두 포함한 파트가 뭐다? 법률적 측면이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뭐다? 경제적 측면.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래서 어디에 체크한다? 사적 주체들의 수익성을 극대화한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부동산 학개론 배울 때 뭐 경제적 측면에 좀 집중을 해서 보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어디에 체크? 부동산의 사적 주체들은 어디에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서 활동한다. 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기술적 측면입니다. 기술적 측면은 여기만 체크. 뭐 물리적 상태를 고려한다라고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률은 뭐 공법과 사법 더하고 제도적 측면까지 더하는 포괄적인 거고요. 경제적 측면은 뭐다? 수익의 극대화. 기술적 측면은 뭐 물리적 상태. 이게 포인트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1페이지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념입니다. 부동산의 이념은 크게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의 원리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그냥 가볍게 읽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념은요, 뭐야? 효율성의 원리, 형평성의 원리, 합법성의 원리인데요. 요 효율성의 원리가 가장 중요해요. 효율성의 원리가 가장 중요해. 물론 부동산 정책론에 가서 정부는 형평성을, 그쵸? 경제적 측면에서는 효율성을 따진다고 나오겠지만
요거 사적 주체는 무엇을 효율성을 꾀하고 공적 주체는 무엇을 꾀하는 겁니까? 형평성을 꾀한다. 이게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이렇게 묶어야 돼요. 잠깐만 묶어 드릴 거예요. 일단 설명 들으시고 교재 보세요. 자, 1번과 2번은 이렇게 묶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부동산 이용자들은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효율성 원리에 의해 부동산은 요거 정말 중요하지. 최고 최선의 이용, 즉 최유효 이용을 도모.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부동산은 언제나 최유효 이용을 도모합니다. 최유효 이용을 꾀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최유효 이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최고, 가장 잘 쓰고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여라라는 소리죠. 그래서 최고, 최선의 이용을 하는 것이 뭐다? 최유효 이용이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효란 말이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는 얘기가 붙어 있는 거지. 그래서 최유효 이용보다 최고, 최선의 이용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부동산 감정평가론까지 가면 또 최유효 이용이 나올 거예요. 물론 감정평가의 규칙에는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감정평가할 때는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한다라고 얘기해서 효율성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에서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되죠. 형평성은 부동산의 소유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공평하게 누려야 한다는 원리. 요거까지 마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득 분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합법성의 원리는 뭐예요? 규율에 적합하여라 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념 처음에 나와 있죠. 22페이지에 보시면 괄호 1번에 일반적인 이념 1번과 2번을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에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효율성은 뭐예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그쵸? 그래서 최유효 이용을 도모한다. 요거 중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 별표하셔야 되지. 사적 주체는 우리 개인은 뭐예요? 효율성을. 공적 주체 누가 있어요? 정부나 LH는 무엇을? 형평성을 더 추구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1번에 별표 치시고 중요한 부분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2번은 그냥 읽어만 두시면 돼요. 공평하게 누린다. 3번은 법 잘 지켜라. 그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념해 드렸습니다. 21페이지 중간까지, 22페이지 중간까지 해드렸고요. 이제 지도 이념입니다. 지도 이념은 그냥 읽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또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잖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추가를 할 거라니까. 어디서는 총론에서는, 어디서는 감정평가에서는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법률 측면에서는 공익과 사익의 조화.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 지도 이념에서 첫 번째 특징은 법률적 측면이고요. 공익적, 사익적 원리를 조화시킨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경제적 측면. 경제 나왔죠? 수요와 공급. 경제는 언제나 뭐예요? 수요와 공급.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다 경제 주체들이니까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술 측면은 환경 가치를 증대. 기술의 발달. 한정된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도 이념에서는 따로 줄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연구 목적입니다. 연구 분야. 23페이지로 넘어와 주시고요. 자, 부동산을 왜 연구합니까? 왜? 연구한 이유가 뭡니까?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능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능률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연구 분야는 기초 분야와 결정 분야, 그리고 결정 지원 분야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정 분야, 결정 지원 분야라고 나와 있는데 부동산의 연구 세상을 넘어가기 전에 우리 잠깐만 교재 좀 볼까요? 23페이지 교재 좀 볼까요? 그래서 부동산 결정 분야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투자, 개발, 금융 정책 나와 있죠. 투자, 개발, 금융 정책 나와 있죠. 투개금정, 그쵸? 그리고 지원 분야에는 뭐가 있어요? 결정 지원 분야에 뭐가 있어요? 마케팅, 관리, 상담, 평가. 근데 우리는 마케팅하고 뭐만 알면 된다? 관리만 알면 된다 라고 나와 있죠. 맞아요. 그리고 부동산의
기초에서 뭐 특성법, 시장, 세금, 뭐 금융서가 나와 있는데 우린 뭐 기초에서 뭐만 시장만 파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출제위원이라면 여기서 문제를 낼 때 어디에서 문제를 가장 어렵게 낼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부동산 살지 말지 결정할 때 투자, 개발, 금융, 정책을 보고 결정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결정 분야에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 살지 말지 결정할 때는 이거 고려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뭐 투자, 개발, 금융, 정책을 확인하고 투자를 하고 돈을 빌리고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개 금정이 나와 있는데 순서를 바꿔보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기초 분야 시장 배웠죠? 그쵸? 우리 순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까 순서 얘기했잖아. 자, 기초 분야 시장 배웠어. 그쵸? 그 다음 뭐 정책을 파악해야 되겠지. 내가 엄한 곳에서 부동산 사놓고서 개발 제한구역 사놓고서 왜 개발 안 됩니까? 이러면 안 되겠죠? 정책 배우겠지. 그 다음 뭐 투자를 하겠지. 투자하는데 내 돈으로만 합니까? 남의 돈 빌립니까? 남의 돈 빌리죠. 그게 뭔데? 금융. 그리고 뭐 한대? 개발. 봐봐. 다 돈 버는 이야기라고요. 부동산 살지 말지 결정을 해가지고 다 돈 버는 이야기라고. 기초 닦아가지고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뭐예요? 이거 결정한 거 팔아먹어야지. 파는 게 뭔데? 개발 다음 뭐? 마케팅. 맞잖아. 그리고 마지막 뭐 배우는 거예요? 감정, 평가. 감평 왜 하는데 교수님? 부동산 가치가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요. 그게 뭔데요? 여러분 이 부동산 얼마입니까? 10억이요. 옆집 갔더니 9억 5천이요. 옆집 갔더니 9억 2천이요.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감정 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 정책, 투자, 금융, 개발. 이게 뭐다? 결정 분야인 거고 얘는 뭐예요? 기초 분야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어려운 거 있다 없다? 어려운 거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입니다. 연구 대상. 자,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입니다. 그리고 문제. 요거 세 가지입니다. 그냥 읽어보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적 측면. 뭐 활동은 관리적 측면이죠. 나오잖아. 개발 다음에 여기 들어가야지 다시 관리.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결정 분야, 지원 분야, 관리, 활동. 그렇죠. 나오는 거지. 그래서 부동산 현상은 뭐 일정한 법칙. 부동산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면 23페이지에 나와 있죠?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들 여기에서 부동산 결정 분야 특히나 하나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세요. 결정 분야는 중요합니다. 그렇죠? 관리 상담 평가 결정 분야는 중요합니다. 맨 앞에 나와 있죠? 투자 개발 금융 정책 맨 앞에 나와 있는 거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활동과 현상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오시면 부동산의 접근 방법입니다. 24페이지 펼쳐주시면 되고요. 자, 분산 중점 종합 행태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산식은 뭐예요? 요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부분적으로 접근한다. 중점은 뭐예요? 필요한 것만 한다. 종합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한다.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없으니까 넘어가셔도 됩니다. 요 파트는. 그래서 24페이지,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한 장 넘어가 주시고요. 그렇게 중요한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법, 제도적인 것까지 끝났어요. 요 파트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조금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파트가 나타났네요. 몇 페이지예요? 26페이지입니다. 자, 26페이지 여기 페이지에다가는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그래도 나올 수 있는 파트이다. 사실상 앞부분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빠르게 좀 스키밍하면서 문제를 받고 지문을 봤다면 이제는 뭐다? 중요한 겁니다. 잠깐 스톱하셔야 됩니다. 멈춤! 몇 페이지? 26페이지.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업의 무슨 형태가 있는지 볼 거예요. 자, 뭐 표준산업 분류표에 따른 뭐 부동산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분류, 중분류는 볼 필요가 그렇게 없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봐야 된다? 소분류부터는 체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부동산업 됐어. 공부하려 돼.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지. 자,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의 표준산업 분류표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는 기출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관련 서비스업이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한 개를 고르면 되겠죠. 그러면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다? 비주거용 건물인데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지문 4개 나오고 여기 6개에서 지문 1개 내서 문제를 만들었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아예 해당하지 않는 것들도 문제를 낼 수가 있다는 거. 제가 다 기출문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파트니까요.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저기 보시죠. 보세요. 대분류 부동산업, 중분류 부동산업. 오케이, 알겠어. 그런데 자, 드디어 소분류에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임대개발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으로요. 무엇으로요? 임대개발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으로요. 그래서 임대공급업은 다시 2가지로 나뉩니다. 무엇으로? 임대업과 개발공급업. 그럼 여러분, 개발공급업 맞죠? 지어야 공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개발공급업은 한 개로 붙어 있고 나머지 한 개 뭐? 임대업.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업은 임대업 하나 떨어져 나가고 공급업은 어디로? 개발공급업. 지어야 공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다? 세 분류에서 임대업과 뭐? 개발공급업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런데 위의 파트는 구분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그쵸?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이렇게 있으니까요. 교수님, 그러면 임대업도 3가지 형태, 개발공급업도 3가지 형태입니까? 네, 각각 3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거용 건물 임대업, 두 번째 뭐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세 번째 뭐 기타 부동산 임대업. 자, 그 다음 합니다. 개발공급업입니다.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 두 번째 뭐 비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 세 번째 뭐 기타 부동산 개발공급업. 아시겠죠?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기출문제에서 예전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아파트 뭐 임대업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부동산업의 행태에서 뭐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뭐에 해당한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해당한다. 왜? 아파트는 뭐예요? 주거용 건물의 예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뭐 아파트 임대업 나오더라도 무엇을 본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본다라고 정리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난리 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사무용 건물 임대업. 자, 그러면 요 사무용 건물은 주거용이에요? 비주거용이에요? 주거용, 비주거용? 물론 사무실에 사는 사람 있어요. 알아요. 개발자나 이런 분들, 일이 많으신 분들 사무실에 사는 거 알아요. 근데 거기 주거용이에요? 비주거용이에요? 비주거용이지. 빨리 퇴근들 하세요. 퇴근들 하셔서 공인중개사 돼서 빨리 꿈을 이루란 말이야. 아시겠죠? 뭐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실제로 이렇게 기준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뭐 사무용 건물 임대업은 뭐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이다. 자, 그럼 마지막 이제 뭐가 남았어요? 기타 남았죠. 기타. 아시겠죠? 이 치는 기타가 아니에요. 그렇죠? 나머지 etc. etc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마지막 뭐가 있냐면 사업시설 임대업이라고 했어요. 환장한 것 같아. 사업시설 뭐? 임대업. 사업시설 임대업. 이거 뭐예요? 기타 부동산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주거용 건물임대업,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기타 건물임대업, 주거용 개발공급업, 비주거용 개발공급업, 기타 개발공급업 알겠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세부 내용들이 한 개씩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뭔지 못 잡는 거야. 아파트의 예시가, 주거용 건물의 예시가 뭔데요? 아파트,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그쵸?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그쵸? 어디 가는 거예요? 언제나 너를 기다리는 나의 아파트. 그쵸? 언제나 너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몇 층 이상? 5층 이상. 몰랐죠? 나중에 뒤에 가서 할 거예요. 주택이 분류할 때. 아파트의 기준은 5층 이상이에요. 갔는데 별빛 흐르는 다리를 건너 갈대숲을 지나 갔는데 4층이다. 아파트 아니에요. 뭐다? 다세대. 그렇죠? 그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 임대업은 뭐 건물 임대업, 사무용 건물은 뭐 비주거용 임대업, 사업시설이 사업시설. 미안합니다. 사업시설 임대업은 뭐 기타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아시겠죠? 아파트, 사무용, 사업시설. 여기다 각각 해당하는 내용들까지 알고 계시고요. 자, 이제 임대업과 개발공급은 할 필요 없어요. 왜?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요거 3개 되셨죠? 되셨는데 이거 잠깐 이제 지워야 돼. 됐어 이제. 자,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업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관리업도 맞네요. 네, 맞죠. 두 번째,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뭐야? 사무실, 사무용 건물 관리하면 아파트나 사무용이나 뭐다? 부동산업 맞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 관리업은 두 개밖에 없죠. 뭐밖에 없어요? 주거용하고 비주거용. 한 개가 없네? 뭐가 없어요? 기타 관리 없네? 조심하셔야 돼요. 관리업에 기타 관리업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아까 했던 거 사업, 시설, 관리 이건 여러분 부동산업에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죠. 됐죠. 요거 포인트인 거 잡아두시라고. 아시겠죠? 기타 관리 없고 기타 안에 들어있는 세부 내용 뭐가 있다? 사업, 시설이 있었다. 그래서 사업, 시설 관리도 안 되고 기타 관리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됐어요? 그래서 요거 관리업은 세부 사항이 몇 개다? 두 개다. 이렇게 주시면 두 개다. 뭐 주거용, 비주거용. 그래서 주거용, 비주거용 이렇게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 이제 교재 쓸 거야 다. 그러니까는 주거용, 비주거용밖에 없다. 세 번째, 중개 자문 감정평가 하시면 됩니다. 뭐 중개 자문 감정평가. 그래서 첫 번째 뭐 중개 및 대리. 자, 여러분 나중에 공인중개사 되셔서 소공으로 실력을 키우다가 개공으로 업그레이드 되시면요. 나중에 사업자 등록 중에 업태 행태에 요걸 받게 됩니다. 뭐 중개 및 대리업. 아시겠죠?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 중개도 가능하고 대리도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대리권 수여받아가지고 대리할 수 있는 거지. 나중에 민법에서 나와요. 지금 모르겠지만. 그래서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대리업도 가능하다라는 소리라고 하시면 되고요. 투자 자문업이에요. 조심하셔야 돼. 투자업이 아니야. 자, 투자업 아니야.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투자업은 아니에요. 오케이? 투자업 아니야. 투자 뭐? 자문. 자, 교수님 그럼 투자 자문이 뭔데요? 라고 얘기하시면 실제 겪은 일입니다. 자, 어떤 손님이 오셔서 고객이 오셨죠. 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제가 한 50억 정도가 있는데요. 혹시나 수익률 한 4%대의 수익용 건물, 수익형 건물 있으면 매물 좀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와서 4%를 얘기한다고? 야, 그거 있으면 내가 사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뭐라 그럽니까? 아, 고객님, 지금 저희 현재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는 물건이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한 개는 35억짜리 수익률 한 2.8% 정도가 있고요. 한 개는 45억짜리 수익률 2.1%대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매매가 47억 원으로서 수익률 3%대인데 공실률이 좀 높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투자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투자하는 거에 대한 내가 자문을 해준 거예요. 내가 자문을 해준 거잖아. 그래서 투자 자문업만 부동산업에 해당한다고. 투자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아시겠죠? 직접 투자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3학년 3번. 감금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낸다고. 직접 투자 금지거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사장님, 제가 보증금이 없는데 보증금 좀 빌려서 이렇게 얘기해요. 와가지고 돈놀이, 일수, 금융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금융이 뭔데? 돈 빌려주는 거라고. 돈 빌리는 거, 돈 빌려주는 거. 금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투자업과 금융업이 없어요. 어디에? 부동산업에. 뭐만 있다? 투자 자문업만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감정평가 제가 계속 했죠? 제가 밑밥을 얼마나 흘려드렸는데. 감정평가 뭐예요? 사장님, 저거 부동산 앞에 있는 거 가치가 얼마예요? 9억 5천이요. 이게 뭔데요? 감정평가업이죠.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말하는 거, 평가하는 걸 우리는 감정평가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6페이지에 요거 하나 쓰셔야 돼요. 자, 이제 쓸 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26회 펴줘주시고 이렇게 나와 있겠죠, 여러분들한테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면 자, 임대공급업. 임대업 몇 개? 3개. 개발공급 몇 개? 3개.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하시고 주거용의 얘는 뭐? 아파트. 비주거용의 예시는 뭐? 사무실 건물, 사무용 건물. 기타의 예시는 뭐? 사업, 시설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리고 관리업 넘어오셔서 뭐는 없다? 기타, 관리 있다, 없다? 관리 없다. 기타 관리 없으니까 뭐도 없다? 사업, 시설, 관리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리고 중개, 자문, 감정평가. 중개는 뭐? 중개대리.
그쵸? 여러분이 하시게 될 거예요. 두 번째 투자자문 역시 하시게 될 거예요. 감정평가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뭐는 없다. 투자업은 있다 없다. 투자업은 없다. 그쵸? 투자하면 안 돼요. 직접 투자 금지니까. 언니 돈 빌려줘. 돈 빌려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금융업 없어요. 이자를 많이 쳐준다 하더라도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업에 막 금융업 투자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페이지에 7번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기출 역시 24회, 28회, 31회 다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잠시 정지! 필기하시고 가시죠. 됐나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트입니다. 부동활동의 개요입니다. 개요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 아닙니다. 그래서 읽고만 넘어갈게요. 자, 부동활동 개요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뭐예요? 관리적 측면의 행위다. 체크.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주체는 뭐예요? 공적과 사적. 객체는 뭐? 부동산. 활동의 분류는 뭐? 소유와 거래. 자, 근데 이거 뭐? 소유할 때는 뭐? 최유효 이용. 나오잖아, 맨날. 최고, 최선의 이용. 최고, 최선의 이용. 수익 극대화 이게 뭔데요? 경제적 측면. 계속 말씀드렸어. 뭐, 경제적 측면. 됐죠. 이렇게만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 활동에서는 뭐만 체크? 최유효 이용만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이거 하고 넘어가자. 최고, 최선의 이용. 거래지수 확인이 됐어요. 쭉쭉 넘어오세요. 쭉 넘어오시고 활동의 속성은 뭐 과학성, 기술성 됐습니다. 자, 자 그리고 전문성에서 잠깐만 정지. 잠깐만 정지. 이게 29페이지 뒷부분. 30페이지구나. 30페이지 맨 윗부분. 여기서 잠깐만 멈춰주세요. 한 개 찍고 넘어가야 돼. 자, 부동산의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 자, 30페이지 맨 위에 부분 1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2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요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은 활동의 전문성이 어때요? 전문성이 낮아요. 아예 그냥 모르는 사람들, 그냥 일반인이 뭐예요? 하는 거예요. 그쵸? 자기를 위해서 뭐 소유자나 뭐 사고 싶은 사람 그거 나왔잖아. 일반인이 부동산 활동하는 걸 1차 부동산 활동. 자, 그런데 잘 보세요. 2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을 일상의 업무로서 하지만 전문가다 전문가가 아니다.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공인중개사의 전문 분야는 중개하는 거예요? 감정평가하는 거예요? 감정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전문 분야는 부동산을 중개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부동산을 일상 활동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죠. 공인중개사니까요. 공인중개사니까. 그래서 전문 분야는 중개하는 게 전문이라서 요거는 3차 수준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는 무엇이 전문이다? 무엇이 전문이다? 중개가 전문이다. 그쵸? 그런데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이 있죠. 자, 감정평가사. 자, 감정평가사는 뭐 하는 게 전문이다? 감정평가하는 것이 전문이다. 토지나 건물 같은 거 가치가 얼마인지 체크하는 거죠. 그러면 전문가가 전문 활동하는 건 3차 오케이. 이거는 2차가 아니라 3차 활동이라고. 그러면은 이 전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뭐 할 때? 감정평가할 때 2차 수준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활동은 일상 활동입니다. 왜? 본업을 하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는 전문 분야다, 전문 분야가 아니다. 전문 분야가 아닌 거지. 그렇죠. 이게 2차. 아시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하면 뭐예요? 2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3차는 뭐예요? 최고 좋은 거죠. 전문가가 전문하는 거. 공인중개사는 중개업 하는 거고,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는 누가 자격증 줍니까? 도지사가 자격증 줍니다. 여러분들이 대구시에 있으면 대구광역시장한테 받고, 그쵸? 경상북도에서 했으면 경상북도 도지사한테 받고, 서울에서는 서울시장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주고요. 경기도는 경기도지사, 광주는 광주광역시장, 그쵸? 전라남도 도지사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도지사한테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구한테 받게? 우리보다 더 시험이 어렵죠? 맞죠? 어렵죠? 누구한테 받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
센스 챙겨가시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누가? 시도지사가 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임장활동 됐고, 임장활동까지만, 임장활동 체크하고 넘어가시죠. 쭉쭉 넘어오셔가지고, 윤리성 쭉쭉 넘어오셔서 어디까지 오느냐? 쭉 넘어오셔서 임장활동 32페이지 한번 넘어오세요. 32페이지. 32페이지 한번 넘어와 주세요. 32페이지. 쭉쭉 한 페이지 넘기셔서 바로 뒤에 32페이지. 32페이지에 뭐 임장활동성. 요건 하고 넘어가야 돼. 자, 임장활동성 체크해 주시고요. 자, 임장활동성에서 왜 멈췄느냐? 임장활동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토지의 특성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토지의 특성 중에 자연적 특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적 특성. 물론 토지의 특성은 두 가지 아니죠. 뭐 인문적 특성. 그런데 우리가 자연적 특성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자연적 특성 중에서 임장활동과 관련된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부동성입니다. 그래서 임장활동 쓰고 여기에 체크, 부동성의 체크. 이거 하기가 설계한 거예요. 부동성으로 인해 생기는 활동이다.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그쵸? 우리 부동산 활동에서 했죠? 대물 활동. 왜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쵸? 부동산 활동은 뭐? 정보 활동이다. 그쵸? 정보,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렇게 하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부동활동 속성에서 마지막 뭐? 임장활동성. 32페이지 가운데 임장활동성의 이론적 근거에서 하나만 체크하시죠. 뭐? 동성. 이게 여러분 임장활동이 무슨 뜻이냐면요. 시장에 간다고. 시장에 임한다고. 그죠? 임한다는 뭐예요? 거기에 빠져든다, 간다 이 뜻이죠. 그래서 시장에 간다고. 왜 가는데요? 부동산이니까.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이니까. 그럼 부동산은 무슨 성? 부동성 때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자,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요거 한번 보시죠. 33페이지입니다. 자, 일반 원칙은 네 가지만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뭐 능한 경공. 교수님 두 문자를 따서 외워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네, 외워야 됩니다. 당연하죠. 왜요? 여러분 봅시다. 최근에 3, 4위 시험이 어떤 사고를 형태의 문제가 나왔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생각하게끔 만드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시간을 끌기 위해서 문제의 난이도를 높였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시간을 끈다는 소리는 문제가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그 해당 문제가 묻고 있는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문제를 못 풀어요. 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계산 문제 안 풀고 답을 찍고 맞출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암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기에 가장 선두가 되는 암기 코드 두 문자 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 휴대폰 전화 외우십니까? 못 외우는 사람 많을 겁니다. 자기 전화번호 못 외운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번호 다 외우고 다닙니다. 왜 외우느냐? 혹시나 내가 위기상황이나 혹시나 어떤 불합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연락하기 위해서. 휴대폰 잃어버릴 수 있잖아. 근데 엄마 아빠 전화번호 기억이 안 나. 우리 애 전화번호 기억이 안 나.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장은 여러분 굉장히 특수한 장소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긴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암기 코드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줘야 될 거라고. 제가 여러분 모든 것을 이론적으로 사고적으로 전공적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에너지를 아껴서 다른 곳에 가자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전 두 문자 쓸 거고요. 그 두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학교는 쉽고 친근하고 편하고 재밌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시간 아끼면서 배울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강의를 듣는 이유가 그거니까요. 아시겠죠?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네 가지 뭡니까? 능한 경공. 아시겠죠? 여러분 옛날에 그랬어 나한테 글씨 잘 쓰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알아요. 컴퓨터 세상에 도래할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씨 잘 쓰는 건 중요합니다. 전화번호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겠지. 휴대폰이 다 기억하니까. 휴대폰 잊어버리면 어떡할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 여러분들이 제 실력을 발휘하려면 암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장은 얼마나 떨리는데. 아시겠죠? 만약에 근데 여러분 학교는 1번 문제가 안 풀린다고 생각해봐. 그날 시험
망한 거예요. 왜? 1번 안 풀리잖아?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진다니까? 살면서 그런 경험 잘 못 해봤잖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구의 번호도 안 외우고 있어. 근데 휴대폰 잃어버렸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들이 공중전화 갔어요. 우리 애 번호, 우리 엄마 번호, 우리 아빠 번호 알겠냐고요. 모르잖아. 어떻게 할 건데? 그쵸? 그런 극한의 상황에 놓여졌을 때를 위해서 암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암기 안 중요하대요? 누가 암코 안 중요하대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모든 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암코 중요합니다. 반드시 말씀드리고 갈게요. 중요하다고. 능한경공! 뭐? 활동의 일반 원칙.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활동의 원칙, 일반 원칙 뭐? 몇 가지? 4가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다음 중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에 속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미안합니다. 미법 좀 뿌려봤습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암기 코드가 많이 등장할 거거든. 많이는 아니야. 필요한 것만. 반드시 알아야 될 것만 쓸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기억하시고 뭐 능한경공. 능률성 뭐예요? 최유효 나왔잖아. 뭐 최고, 최선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지 않아요? 두 번째 안정성. 복합 개념 알겠어요. 경제성, 효율성, 최대 효과. 돈 적게 들이고 효과 많이. 그쵸? 인강들이. 그쵸? 공정성 뭐? 일반 국민을 구속시키는 행위이므로 뭐? 공적 부동산 활동. 그쵸? 누구에게나 다 제약받는 거죠. 그래서 일반 원칙 4가지입니다. 그래서 33페이지 한번 보시죠. 33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뭐 능한경공 동그라미. 능률성에서는 뭐예요? 최유효용 체크. 두 번째 줄에 있죠. 부동산 소유의 능률성을 위해서는 뭐 최유효용을 원칙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두 번째 뭐 안정성의 원칙. 안정성을 고려하여라 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요거 세 번째 거 하나만 체크합시다. 능률성과 안정성은 서로 충돌한다. 여기까지만. 제가 이거 일부러 안 써드렸는데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 체크는 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능률성과 안정성. 뭐 능률성과 안정성은 뭐 상호 충돌한다. 능률을 높이면 안정성 떨어지겠지. 그렇죠. 그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성은 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얻는 거. 마지막 뭐 공정성은 공정성 강조.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1교시 끝났어요. 1교시 끝나면서 어때요? 들어보시니까 좀 감이 오시나요? 자, 앞으로 전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서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무엇보다 재밌고 쉽고 빠르고 편하게요. 아시겠죠? 기본서 좀 두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이 두께가 아주 얇은 책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재밌고 즐겁게 보여드릴 테니까요. 저희 잠깐만 쉬셨다가 2교시에서 부동산의 개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